질소부터 얼루미늄까지, 그러니까 2주기, 3주기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7개 중 4개만 W, X, Y, Z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녀석들의 홀전자수 패턴을 보니까 홀전자수 패턴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두 개는 같고 B가 다른데 Z는 이걸 다 더한 게 홀전자 개수랍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죠? 매우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홀전자 개수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뭘 해보는 게 좋냐면 여기에 있는 얘들의 원자과 전자 배치를 쫙 해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볼 텐데 여기에 있는 질소부터 얼루미늄까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7번의 질소 1s2 2s2 2p3이죠. 그 다음에 8번의 산소 1s2 2s2 2p4 9번의 플러린 1s2 2s2 2p5 10번의 니온 1s2 2s2 2p6 11번의 소듐 1s2 2s2 2p6 3s1 12번의 맥니지움 1s2 2s2 2p6 3s2 13번의 얼루미늄 1s2 2s2 2p6 3s2 3p1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뭐냐면은 전자배치 자 의문 있는 사람은 없죠. 그냥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s, 2s, 2p, 3s, 3p 놓고 안정한 것부터 차근차근 그 다음에 2s 오비탈은 전자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p 오비탈은 6개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냐면 홀전자 개수를 묻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홀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홀전자가 1s2, 2s2 이런 데 홀전자 있겠어 없겠어요?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한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가는데 2개 다 들어갔으니까 다 무조건 전자 쌓일 거 아니야. 그럼 홀전자의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여기도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하죠. 그 다음 1s2, 2s2 한 다음에 2p6는 홀전자가 있겠어요? 홀전자가 없겠어요? 홀전자가 없겠죠. 왜냐면 p 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건 아예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홀전자 있는 건 이거죠. 홀전자 있는 거 1s2, 2s2, 2p6, 3s2니까 s오비탈에도 다 채워져 버렸으니 홀전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 여기서 홀전자는 3p1 하나네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WXYG는 어쨌거나 홀전자가 있나 봐요. 그죠? 어쨌거나 홀전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는 아니란 얘기예요. 니온하고 맥니듐은 배제가 되겠군요. 그럼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홀전자 개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P3니까 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하고 3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3개씩 들어가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는 모두 다 2p 오비탈에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3s에서는 홀전자가 1개, 3p에서도 홀전자가 1개. 됐죠? 그럼 여기서 홀전자 개수는 몇 개이냐? 여기 홀전자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여기 홀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 홀전자 3개 있는 것이 되네요. 이때 여기서 W는 홀전자 수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고 했죠. 그럼 홀전자 수와 원자과 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 개수도 카운팅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어요? 원자과 전자는 ES2, EP3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자과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산소는 이게 원자과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요게 원자과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필요 없고 얘는 원자과가 하나죠. 그 다음에 얘는 원자과가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서 주양접수 제일 큰 걸 얘기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은 거하고 동그라미로 서클링한 홀전자 개수가 같은 건 소듐 됐죠? 그래서 얘 최외각 전자 하나 있죠? 원자과 전자 하나 있죠? 그런데 홀전자도 하나 있죠? 얘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W인가 보다. 그래서 저기 있는 W가 뭐가 된다? W가 NA가 되겠네요. NA. 그러면 NA니까 그 홀전자 개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 개인 거고요. 그러면 X도 홀전자가 한 개인 누군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홀전자 한 개인 게 지금 얘가 W니까 홀전자 한 개인 게 얼룸도 가능하고 플로린도 가능하니까 이거 조금 이따 판단해보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하고 니온의 전자 배치, 이온 반지름 등등을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XYW 보이시죠? XYW 순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W가 누구였죠? 요게 소듐인데 얘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커야 되겠죠. 그럼 이게 과연 뭘 거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소, 산소, 플로린, 니온, 맥니듐, 얼루미늄에 대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는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영어로 쓰면 뭐죠?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죠. 자, 우선 얘는 정의가 바로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뜯어내요. 그래서 양이온을 만들어요.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예요. 요게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사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측정이 돼 있어요. 뭐 특별히 방사성 동위원소여가지고 이게 화학실험 반응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 제외한 거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다 측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장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예를 하나 들면 숫자가 기억나는 건 대표적으로 요 수소 원자예요. 자, 수소. 물론 지금 여기엔 수소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리고 얘가 기체 상태일 때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띄어가지고 기체인데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전자 하나가 뽕 떨어질 텐데 이 전자가 요놈이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띄어가지고 양이온하고 전자로 분리한 거. 그럼 이럴 때 이때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냐? 바로 1312 kJ/mol 정도가 돼요. 이만큼 실제로는 흡열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원자에다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뜯겨 나가가지고 양이온, 음이온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흡열과 관계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이 이온화 에너지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 1. 첫 번째 1. 대략의 주기성. 대략의 주기성.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그냥 대강 내용 반듯하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거에 대해서 외우라고 하는 원소가 뭐가 있었냐면 리, 배, 비, 시, 노, 프, 네. 그 다음 여기 수소, 힐륨. 그 다음 소디움, magnesium, 알루미늄.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원소가 이게 다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보자. 그럼 여기서 주기율표상 가장 대강의 경향성은 뭐냐면 얘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커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이 두 개의 경향성을 무조건 그냥 외워야 되겠죠? 이유 있지요. 설명하는 방법 있습니다. 네, 설명하는 방법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결과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냥 외우면 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그걸 이해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중요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외울 때 괴롭지 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건 왜 그러냐면 원자 번호가 커져요, 작아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죠. 그러면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커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 안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안에 양성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양성자들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커지니까 핵에 의해서 똔똔하게 결합하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율표의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제거가 힘들어지고 전자 제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이게 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아시겠죠? 작아집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거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전자 껍질이 많아지고 그러면 최외곽 전자와 핵 간 거리가 멀어져서 인력이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즉 최외곽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인력이 작아지니까 인력이 작아질수록 그럼 그건 떼어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떼어내기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뭐만 알겠죠? 그렇죠? 좋아. 자, 그렇다면 이들 여기서 바로 이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여기서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A 자,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판단할 건데,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소디움보다 X하고 Y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들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소디움이 지금 요 놈이죠. 요 놈이 지금 W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후보들이 누가 있냐면 질소, 산소, 플러린. 그건 질소, 산소, 플러린. 그 다음 소듐에 얼루미늄이거든. 됐죠? 그러면 이때 봅시다. 소듐하고 얼루미늄 비교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이 두 개 비교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얼루미늄이 더 크죠. 그래서 소듐 입장에서는 얼루미늄도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요. 그 다음 소듐하고 리튬을 비교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리튬이 더 크죠. 그런데 리튬보다 베릴륨, 붕소, 탄소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에 비해서 얘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겠어요, 더 작겠어요? 이쪽에 비해서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소듐에 대해 나머지 얼루미늄, 질소, 산소, 플러린은 X하고 Y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있겠네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저 X, Y에 대해서는 이런 녀석들이 X 하나, Y 하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다른 정보를 우선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뭐냐? A가 홀전자 한 개라고 했죠. 그러면 홀전자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홀전자가 하나인 애가 있고 두 개인 애가 있고 세 개인 애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홀전자 하나인 거 말고 또 다른 홀전자의 종류가 A개 아니면 A 플러스 B개인 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홀전자가 어떤 건 두 개 있고 어떤 건 세 개가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게 2여야 하고 얘가 3이면 된다는 얘기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예수 중에서 홀전자 두 개인 건 산소밖에 없잖아. 그러면 Y가 뭐다? Y가 산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Z는 누구겠어요? Z는 보시다시피 세 개니까 질소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되십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소듐, 얘는 산소, 얘는 질소고, 자 그럼 X, 그럼 X가 누구냐? X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루미늄하고 플러린,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얼루미늄하고 플러린이 요 X 자리에 들어가야 하겠네요. 플러린 아니면 얼루미늄. 그래서 1대1 매칭을 시켰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 W 앞에 Y죠. W 앞에 Y니까 Y가 누가? 산소지, 산소. 산소. 그러면 산소보다도 뭐가 더 커야 돼요? 산소보다도 이온 에너지가 커야 되죠. 그럼 산소가 어디 있느냐? 산소 이거잖아, 산소 이거. 그럼 이것보다도 이온 에너지가 크려면 질소여야 되겠어요? 더 크려면 산소여야 되겠죠. 무슨 말 되겠어요? 산소, 산소. 그리고 플러린이거나 아니면 누구여야 되겠어요? 바로 얼루미늄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얼루미늄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 확실하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건 플러린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X가 플로린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산소가 플로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나머지도 순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마지막 논리, 니온의 전자 배치라면 이온 반지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Y가 누구였죠? Y가 산소였죠. 그 다음에 X가 누구예요? 플러린이죠. 그러면 이 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네온의 전자 배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줄게요.
3. 이온 반지름 비교. 자, 첫 번째 1. 산소의 경우. 첫 번째 1. 산소의 원자 번호가 8번이죠. 네. 최외곽 전자는 몇 개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걸 전자 배치로 쓰면 1s, 2s2, 2p4가 되겠죠? 네. 그래서 2 더하기 4가 6이니까 최외곽 전자를 6개를 그린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산소가 이온이 되면 가장 흔히 잘 나타나는 이온가가 산소는 E-거든요. 그럼 E-는 전자를 몇 개 더 받아들인 거예요? 2개를 더 받아들인 거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전자 2개를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ES2, EP6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s오비탈에도 전자를 다 채웠고 p오비탈에도 전자를 다 채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저번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도 굳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ES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지고 p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진 이런 상황을 뭐라고 관습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자면 2 더하기 6해서 8 요걸 옥텟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을 아주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옥텟이라는 말은 오메감에 한 번씩 들어봤을 거거든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양자역학이 나오기 100년 전부터 화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옥텟 현상, 최외곽 전자 배치의 전자 개수가 총 8개가 될 때 이 세상에 그런 화합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경험들을 화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옥텟 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s오비탈의 2개의 전자, p오비탈의 6개의 전자로 s와 p의 전자가 다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하필 산소는 E-가 많으냐? 그러면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누구 전자 배치랑 같냐면 니온 전자 배치랑 같은 거죠. 그게 지금 니온의 전자 배치라면이라는 말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산소 말고 9번에 플러린. 자, 어떻게 될 거냐? 플러린의 원래 전자 배치는 ES2, EP5죠. 왜냐하면 얘가 9번이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플러린은 주로 무조건 1- 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자 배치는 ES2, EP 전자 하나 넣어서 6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또한 무슨 전자 배치예요? 바로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인 요 니온의 전자 배치랑 같아질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이온 반지름 Y하고 X를 얘기하는 것은 요놈하고 요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3 따라서 반지름 산소 E-, 반지름 플러린 마이너스. 그래서 이 녀석 이온의 크기가 있을 거고 이 녀석 이온의 크기가 있을 건데 이때 둘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더 작을까요? 당연히 산소가 크죠.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플러린이 더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산소는 객전하가 작으니까 더 못 당기죠 전자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놈하고 이놈 상태는 이 둘은 전자 개수가 달라요? 전자 개수가 똑같아요? 전자 개수가 똑같죠. 전자 개수는 똑같은데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8번이죠. 플러린은 원자 번호가 9번이죠. 그러면 이때 설명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자 배치가 같다면 전자 배치가 같다면 뭐예요? 이 S2P6, S2P6
이온 전자 배치는 똑같아지죠? 전자 배치가 같다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 안에 양성자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럼 양성자가 많을수록 전자에 대한 인력이 커져서 크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자 배치가 같은데 원자 번호가 더 큰 플로린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써놓게 된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현재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썼죠? 썼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중간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Z가 최종적으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질소죠? 그럼 얘는 당연히 몇 족 원소예요? 질소는? 최대각 전자가 5개니까 15족 원소겠죠. 그럼 선택지 기억이 뭐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랍니다. 비교하랍니다. 그게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구냐를 파악하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소디움, 플러린, 산소, 질소 중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군지를 파악하랍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1. 알아두실 것 중에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원자에서 여러 개의 전자를 제거하면 더 큰 산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얘를 기체 상태에서 1 플러스로 만들면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온화 에너지를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인데 firs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점자 1이 첫 번째. 그 다음 1 플러스인 놈을 2 플러스로 만들면서 전자 하나를 또 떼어낼 수 있죠. 요걸 2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second. 1은 first, 2는 second.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보면 되겠죠? 2 플러스 짜리를 3 플러스로 만들어도 전자 하나 떼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온화 에너지 3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third. 그래서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전자가 더 있다면 더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 동일 원소에서라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언제나 증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뭐하다? 무조건 더더더더 커집니다. 무조건 더더더 커집니다. 알겠죠? 무조건 더더더더 커집니다. 보통 몇 배 정도 커지냐면 보통 물론 이것도 보통이니까 다 획일되겠어요? 천차만별이겠어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보통 두세 배씩입니다. 그래서 100이면 한 200 정도, 뭐 200이면 400 정도.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두세 배씩 증가하는 거니까 확실히 많이 증가하는 겁니까? 조금 증가하는 겁니까? 팍팍팍 증가하는 건 맞죠. 자, 왜냐하면 자, 전자를 떼어낼수록 2 플러스와 전자 사이의 인력과 3 플러스의 전자 사이의 인력 중 어디가 인력이 훨씬 더 클까요? 이놈과 이놈 사이의 인력이 무지막지하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떼어낸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이 인력보다 차후에 2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인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고전 전자계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추가적인 전자 제거는 점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2배, 3배씩 커지는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3 무엇을 또 나타내느냐? 해당 원자의 최외곽 전자 배치를 반영합니다. 최외곽 전자 배치를 반영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나 그 뭐냐면은 역시나 그 뭐야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냐? 예를 들자.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들자. 예를 들어 11번 소디움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번 소디움. 하필 또 이게 지금 누굽니까? 하필 또 지금 W네요. 알겠죠? 하필 W네요. 그럼 이 녀석의 1 최외곽이 아니고 이 녀석의 1 전자 배치 하면 1s2, 2s2, 2p6, 3s1 맞나요? 그래서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11개가 있죠. 2, 4, 10, 11 알겠죠? 그러면 전자가 총 11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몇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존재하겠어요? 바로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부터 이온화 에너지 11번까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는 어디서 제거되겠어요? 첫 번째 전자는 여기서 제거되겠죠? 두 번째 전자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써보면 요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대상이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1s2가 몇 번째 이온화 에너지 대상이 되겠어요? 쓰자면 10번째와 11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대상이 되겠죠. 맞나요? 전자는 어디서부터 떨어지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떨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7번째 거까지,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까지.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11번째까지 존재하고 실제로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측정한 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는 n y축은 이온화 에너지 n 거기에다가 로그를 취한 겁니다. 로그. 그러면 n이 뭐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뜻하거든요. 그럼 1 넣으면 첫 번째 이온 에너지, 2 넣으면 두 번째 이온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기준이 이거라고 합시다. 첫 번째 이온 에너지가. 그러면 두 번째 이온 에너지가 이쯤 됩니다. 세 번째가 이쯤 되고요. 네 번째가 이쯤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쯤 되고요. 여섯 번째가 이쯤 되고, 일곱 번째가 여기고, 여덟 번째가 여기고, 아홉 번째가 여기고, 그 다음 열 번째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 11번째가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가 됐건 간에 어쨌건 뭐죠? 어쨌건 증가는 맞죠? 네. 첫 번째 거보다는 두 번째 거보다는 세 번째. 알겠죠? 그런데 증가하는데 보통 얼마씩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2배, 3배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죠. 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 그걸 로그를 취했다? 그러면 로그는 1 증가하면 알맹이가 몇 배 증가한 거예요? 로그는 로그 1과 로그 2 사이는 실제 값이 몇 배 증가한 거예요? 10배 증가한 거죠. 10배씩 증가하면 로그 1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로그 1 증가한 거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배 증가한 거다? 10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하고 어디가? 이게 1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어떤 전자 제거냐? 3s1 제거죠. 그런데 드디어 여기는 어디 전자 제거냐? EP6 전자 제거죠. 요거는 EP5에서 전자 제거고 해서 6, 5, 4, 3, 2, 1 해서 EP1 전자 제거고 그 다음 이게 뭐예요? ES2 전자 제거고 얘가 ES1 전자 제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뭐예요? 1s2 전자 제거고 최종적으로 남은 1s1 전자 제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잘 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언제 급격하게 증가해요? 언제 급격하게 증가하냐면 바로 주기율표 상에 표현되는 이 앞에 붙어 있는 주양자수가 바뀔 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죠.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고 있고 그 다음 9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10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이 녀석의 전자 배치에 대한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1s1, 2s2 이 상황을 알아서 이렇게 인덱싱을 붙였지만 양자역학이 개발되기 전엔 이 그래프를 보고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얘기겠어요. 아, 핵 가까이 아주 핵 가까운 녀석 내부에서 에너지가 비슷한 두 개의 전자가 있나 보다. 그 다음 그 핵에서 조금 멀어진 상태에서 에너지가 비슷한 8개의 전자가 있나 보다. 그리고 거기서 핵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에서 에너지가 가장 불안정한 하나의 전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놈 전자 떼기가 제일 쉽나 보다를 생각해 주는 거죠. 이걸 역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요 두 개가 1s2에 대한 전자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ES2, EP2에 대한 전자고요. 최종적으로 요 놈이 요게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요 아이디어를 기억해두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그렇다면 거기 니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가장 클 거냐? 그럼 잘 봐요. 제2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몇 개 떼어내는 거예요? 제2이온화 에너지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전자 2개 떼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를 2개 떼어낼 타이밍에 앞에 주양자수가 확 변하면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얘네요. 뭐. 바로 전자 하나 떼어내고 그 다음 떼어낼 타이밍에 3에서 2로 바뀌죠. 그럼 여기는 이온화이즈가 10배 정도 확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언급하고 있는 요 W가 바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이 니은이다. 그 다음 디귿 원자 반지름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했냐면 YZ래요. 그러면 Y가 누구고 Z가 누구냐? 산소하고 질소죠? 자, 그럼 요 둘 사이에 원자 반지름 비교. 산소, 질소. 자, 어떻게 되느냐? 동주기. 자, 질소 주기율표 상에서 몇 주기예요? 질소 2주기죠? 산소도 2주기죠. 그래서 같은 주기니까 동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동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그럼 원자 번호를 따지라는 얘기네. 산소가 몇 번? 8번. 질소가 7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동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경이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왜겠어요? 바로 왜냐하면 핵 전하량 이 더 큰 원자 핵이 최외곽 전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소는 핵 안에 양성자가 7개가 있는 거죠. 산소는 8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핵 안에 양성자가 많을수록 전자하고의 인력이 같으니까 원래 같은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 최외곽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원자 반지름은 되려 산소가 작다. 알겠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억니은 디귿을 모두 판단할 수 있겠죠. 됐죠? 네. 나머지 문제들도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그 추석이 아니라 설 지나고 또 여러분들 비는 시간 찾아서 내가 또 요 수업 만들겠습니다. 네, 그때 보도록 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세요.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안녕.